정숙의 새로운 출발. 인생이란 때로는 우리가 가장 덜 기대한 순간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곤 한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 낡은 주택가의 어느 평범한 마을. 75세의 정숙 할머니는 아침 햇살이 부엌창을 스치는 시간마다 홀로 깨어 조용히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그 손길은 익숙하면서도 어쩐지 쓸쓸했다. 세월이 흐르며 굳어진 주름 사이로 그녀의 지난 삶이 조용히 새어나오는 듯했다. 정숙은 젊은 시절부터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흔하디 흔한 한국의 어머니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삶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었다.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웠고 소일거리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런 정숙에게도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는 늘 따라붙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흐른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살던 중년의 은퇴 공무원 기타혜 씨와 조심스레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기타혜는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줄곧 혼자 지내왔고 두 사람은 오랜 외로움 끝에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다. 그들의 재혼은 조용히 이루어졌다. 성대한 예식도 화려한 드레스도 없었다. 단지 몇 명의 친척과 이웃이 모여 작은 식탁을 함께하며 축복을 나눴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아직 하나 남은 소망이 있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민수와 좀 더 가까이 지내는 것이었다. 기타혜 씨와의 결혼 후에도 정숙은 종종 옛집을 오갔다. 민수가 어릴 때 뛰놀던 마당, 고향의 향기가 배어있는 낡은 벽지,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과 딸의 재단이 있는 그 집은 그녀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다. 처음엔 민수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와 그의 아내 예지는 점점 불편해졌다. 그날도 그랬다. 정숙이 서울의 아들 집에 머문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던 날이었다. 예지는 팔짱을 끼고 식탁에 앉아 정숙을 쏘아보며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계신 게 좀 부담돼요. 그 한마디에 정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국자로 국을 뜨던 손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녀는 조심스레 눈을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눈동자에는 당황과 슬픔이 얼핏쳤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래. 예진아. 예진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어머니, 저희는 자유롭게 사는데 익숙해요. 늦잠 자고 싶을 땐 자고, 늦게까지 일하거나 놀고 싶을 땐 그렇게 해요. 근데 어머니 들어오신 뒤로 집안 분위기가 다 바뀌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밥 챙기고, 휴일마다 청소하자고 하고, 저희 라이프 스타일과 너무 달라요. 정숙은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방식이 젊은 세대의 삶과는 달랐다는 것을. 하지만 달랐던 것이 틀렸던 것일까? 예진아, 미안하다. 나도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어. 그렇다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구나. 민수는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한마디 변호도 설명도 없었다. 정숙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 그냥 다시 시골로 내려갈게. 예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어머니 집이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명의니까. 누구도 뭐라 못하죠. 애들이 어머니 싫어해서 쫓아낸 거면 소송이라도 하실 거예요. 정숙은 놀랄 틈도 없었다. 이미 예지는 오래 전부터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봤지만 아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이 침묵이야말로 정숙에게는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민수, 남편, 그리고 세상을 먼저 떠난 어린 딸. 사진 속 인물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정숙의 눈에선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구나.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20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는데 결국 나는 또 혼자구나. 그러나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그녀는 기차를 타고 조용히 민수의 집을 떠났다. 다시 찾아간 것은 기타혜 씨와 함께 지내던 그 집. 그러나 이번엔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기타혜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자녀들은 정숙을 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불청객처럼 대했다.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된 정숙은 서울로 돌아가 민수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차가운 현실이었다. 서울의 작은 방 안에서 정숙이 민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음산한 오후였다. 하늘은 잿빛으로 드리워졌고 그녀의 마음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몇 정거장, 버스를 한참 더 타고 도착한 곳은 번화한 도심의 끝자락,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선 신도시였다. 그 안에 자리한 민수의 집, 겉보기엔 반듯하고 근사했지만 정숙의 눈에는 낯설고 냉레랭하게만 보였다. 현관문이 열리자 두 손 가득 짐을 든 정숙을 맞이한 건 민수의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그 말 한마디에 정숙의 가슴은 미묘하게 따뜻해졌지만 곧 이어지는 말이 찬물을 끼얹었다. 근데 엄마 방은 따로 없어요. 원래 쓰던 방엔 애들이 있고 거실에 칸막이 하나 설치해서 지내셔야 해요.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 딱히 원한 것도 바라는 것도 없었다. 그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었다. 거실 한켠에 설치된 임시 칸막이 안, 작고 낮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창도 없고 해도 잘 들지 않는 공간. 하지만 정숙은 그 안에서도 단정히 짐을 풀고 가져온 사진 몇 장을 꺼내 벽에 조심스레 붙였다. 기태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돌아가신 남편과 딸의 영정사진, 그리고 민수가 중학생 시절 찍은 졸업사진. 작은 세계 안에 그녀의 인생 전부가 담겨 있었다. 첫날 저녁, 정숙은 장을 봐와서 직접 밥을 지었다. 된장찌개에 호박전, 오이무침, 멸치볶음, 모두 민수가 어릴 적 좋아했던 반찬들이었다. 식탁 위에 음식을 다 차리고 가족들을 부르자 예지는 난감한 표정으로 식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저희 다이어트 중이라 간단하게 먹어요. 이렇게 많이 하시면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라. 내가 먹을 만큼만 했단다. 하지만 아이들은 반찬을 한 입도 되지 않았고 예지는 냉장고 문을 열어 도시락을 꺼냈다. 민수마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았다. 엄마, 애들이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거 못 먹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눈빛이 잠시 흔들렸을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혼자 밥을 먹었다. 오이무침을 한 젓가락 집어 삼키며 속으로 된 외였다. 그래, 네가 어릴 땐 그렇게 잘 먹었는데 이제는 이 맛도 낯선가 보구나. 그날 밤 정숙은 거실 칸막이 안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장 너머로 들리는 TV 소리,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예진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 모두가 무심한 일상 속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사이 정숙만 고요히 고립되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숙은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청소하고 아이들 옷을 개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 모든 것에 익숙한 듯 무심했고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기색마저 보였다. 예지는 어느 날 정숙에게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집은 각자 자기 생활이 있어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각자 알아서 먹는 게 편해요.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챙겨주시면 저희가 오히려 불편해요. 그 말에 정숙은 잠시 멈칫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구나. 나는 그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예지는 어깨를 으쓱이며 방으로 들어갔고 민수는 그 옆에서 여전히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정숙은 그렇게 또 한 번 혼자가 되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고향의 하늘을 떠올렸다. 시골집의 평상, 뽀얀 이슬, 맺힌 호박잎, 창밖으로 들리던 매미소리, 모든 것이 그립고 아득했다. 서울의 하늘은 좁고 탁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작은 칸막이 속에서 정숙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추억은 남고 집은 떠나고 서울의 하루는 빠르게 흘러갔다. 사람들은 항상 바빴고 누구도 서로에게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정숙은 그런 흐름 속에서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떠나온 집, 그 시골 마당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한옥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숙의 지난 삶 전부였고
남편과 딸의 흔적이 살아있는 곳이자 민수가 자라난 따뜻한 품이었다. 20년 전 정숙은 그 집을 팔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기타의 씨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두 집을 오가며 살기에는 몸이 너무 고됐고 당시 기태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던 시기였다. 기타에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쓰러지기까지 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를 바라보며 정숙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사람을 돌보려면 나도 더 이상 두 집을 오갈 수는 없겠구나. 그날 밤 정숙은 민수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 우리 집을 팔려고 해. 한동안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이 들리지 않았다. 정숙은 고개를 떨군 채 기다렸고 마침내 민수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엄마가 결정한 일이야. 기타의 씨병도 있고 두 집 왔다 갔다 하려니 힘들구나. 네가 이해해주면 좋겠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숙은 그날 밤 자고 있던 민수의 방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엄마도 이제 기댈 어깨가 필요하단다. 집은 곧 팔렸다. 가게 앞 자판대에서 채소를 팔며 모은 돈, 살림을 팔며 모은 금부티들, 그리고 기태의 적금까지 두 사람은 그 돈을 모아 기태의 집을 리모델링하고 정숙의 이름으로도 일부 지분을 남겨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선택이 훗날 자신의 안식처마저 없애버릴 줄은 20년이 지나 기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숙은 그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기태의 자식들은 처음엔 다정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를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조용한 회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 어머니, 이젠 저희도 아이들이 커서 공간이 부족해요.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도 좀 힘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숙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으로 되뇌어다. 결국 나는 또 돌아갈 곳이 할 곳이 없구나. 정숙은 그날 밤 작은 트렁크 하나에 사진, 수첩, 그리고 조그만 황금 반지를 챙겨 넣었다. 반지는 남편이 생전의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기태가 남긴 소액의 적금 통장과 그녀가 은밀히 모아온 돈, 약 2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전부였다. 다시 떠오른 그날의 전화통화. 정숙은 문득 민수가 대학에 붙었을 때의 일을 떠올렸다. 엄마, 나 정말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지. 엄마가 도와줄게. 그녀는 황금 목걸이를 팔아 민수의 첫 등록금을 냈고 매달 쌀을 붙여주며 학비도 빠지지 않게 챙겼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아들의 집 거실 한켠에서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 그녀의 평생이 담긴 그 집은 지금 누군가의 카페가 되어 있었다. 며칠 전 우연히 SNS에서 한 사진을 봤다. 시골 감성 한옥 카페라는 문구와 함께 정숙이 살던 집의 마당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채워져 있었다. 정숙은 사진 속에 놓인 나무 평상을 알아봤다. 남편이 손수 만든 그 평상, 민수가 그 위에서 여름마다 낮잠을 자던 곳. 정숙은 눈을 감았다. 그 집은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무도 몰랐던 새벽에 가고 한 달이 흘렀다. 정숙이 서울에 올라온 지 정확히 30날. 이 집안의 공기에는 점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작은 불편에서 시작됐고 점차 서로의 눈빛, 숨결, 말끝에까지 번져갔다. 정숙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옛날처럼 바깥 마당을 쓸 수는 없지만 베란다에 나가 분갈이 화분을 하나하나 닦고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조심스레 밥을 짓는다. 손이 익은 된장국, 멸치볶음, 조심스럽게 간을 맞춘 나물 무침. 하지만 정숙이 정성껏 준비한 식탁 앞엔 점점 사람이 앉지 않았다. 어머니, 저 오늘 아침 안 먹어요. 엄마, 회사에서 아침 먹으니까 굳이 차리지 마세요. 내가 먹을 거 없어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그런 말이 이어지는 아침들. 정숙은 말없이 상을 치우고 조용히 베란다로 돌아가 물을 다시 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작은 사고 하나가 벌어졌다. 빨래! 문제의 시작은 늘 그렇듯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였다. 정숙은 세탁기를 보며 혼자 한 번에 돌리는 건 낭비라는 생각에
가족 모두의 세탁물을 한데 모아 돌렸다. 그리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 하얀 실크 블라우스가 진청 바지와 엉겨색이 물들고 얇은 속옷이 단추 달린 청재킷에 감겨 찢어졌다. 고등학생 손녀의 흰 티셔츠는 희끄무레하게 물이 들어 더 이상 입기 힘들어졌다. 그날 저녁 예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제 옷이 다 망가졌어요. 까졌어요. 이거 해외 직구한 건데요. 몇십만 원이에요. 정숙은 당황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예진아. 그냥 아껴보려고? 아끼는 것도 정도가 있죠. 요즘 누가 그렇게 빨래해요. 세탁 설정도 다 다른데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에서 참아오던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예진은 이제까지 참아온 말을 터뜨리듯 이어갔다. 솔직히요. 어머니 오시고 나서 저희 너무 힘들어요.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저희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어머니 들어오신 뒤로 뭔가 계속 맞춰야 하고 피곤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동자가 조용히 흔들렸다. 거실에 있던 민수는 그 소란 속에서도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게 더 아팠다. 아들의 침묵은 때론 가장 잔인한 외면이었다. 솔직히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해요. 저희 방식이랑 안 맞아요. 그 마지막 말이 정숙의 가슴을 찢었다. 정숙은 조용히 돌아서서 자신의 작은 칸막이 방으로 향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맡에 앉아 오래도록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펴고 몇 줄을 적었다. 나는 누구의 짐이 되려온 것이 아니다. 단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이 꺼진 집안의 고요함 속에서 정숙은 서랍을 열고 몇 가지 물건을 꺼냈다. 기태가 남긴 200만 원짜리 적금 통장, 남편이 남긴 반지, 서울행 기차표 한 장, 그리고 그 위에 조용히 편지를 한 장 써 내려갔다. 이 집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희가 힘들까봐, 너희가 불편해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나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정숙은 그 편지를 조용히 봉투에 넣고 이튿날 새벽에 눈을 떴다. 해가 뜨기 전 가족 누구보다 먼저 옷을 챙기고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그 순간 동틀역 서울 하늘은 여전히 흐리고 회색이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누구의 집도 아닌 나만의 집으로 서울을 빠져나가는 새벽 기차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 빌딩들과 희뿌연 도시의 풍경 속에서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나이에 가진 것이라곤 약간의 현금과 오래된 추억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여전히 자신을 맞아줄 한 조각의 땅이 있다는 것을. 그녀가 향한 곳은 경북 영천, 남편 고향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그곳엔 아직도 남편의 사촌인 철규 아저씨가 살고 있었고 예전부터 한 귀퉁이 빈 땅을 가꾸지 않은 채 비워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정숙은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철규를 찾았다. 철규는 그녀를 보고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숙 씨, 에어이크, 어떻게 여길 그냥 돌아왔어요?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다. 정숙은 더 이상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세상이 어찌 변해도 이 고향의 공기만큼은 그녀의 심장을 천천히 안아주었다. 며칠 뒤 철규는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말했다. 이 뒤편 논 옆에 빈 떠낭 있잖소. 거기다 작은 집 하나 지어요. 허름하게라도 살아갈 자리는 있어야지. 정숙은 울컥했다. 세상이 아무리 삭막해도 누군가는 여전히 그녀를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정숙의 진짜 집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남은 돈으로 조립식 단층 주택을 짓고 조용한 마당 한켠에 재단을 마련했다. 남편과 어린이집에 치어서 어린 딸의 영정사진을 점을 점점점을 조심스레 걸고 기태가 남겨준 조그만 액자도 함께 올려놓았다. 향냄새가 은은히 퍼지는 작은 공간에서 정숙은 처음으로 주인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도시에서 오셨다면서요. 요즘은 시골이 더 좋아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잘 오셨어요. 정숙은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며 살았다. 삶은 검소했지만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다. 하루는 서울에서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편지 보고 많이 놀랐어요.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 잘 지내고 있다. 너무 걱정 말아라. 이젠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엄마, 그땐 아무 말도 못해서. 정숙은 조용히 웃었다. 그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넌 너대로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살아보려 한다. 그래도 추석이나 설엔 놀러 오너라. 여기서 차례도 지내고 아빠랑 동생도 뵙자. 그 목소리는 오히려 맑고 단단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더 이상 자리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녀 자신이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정숙은 그날 밤 조그마한 나무 평상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 아래 그 옛날 서울 하늘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요함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그리고 그날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기로, 억지로 어울리려 하지 않기로,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살아보기로. 정숙은 드디어 진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 누군가는 어른이 된다. 몇 해가 더 흘렀다. 시골 마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봄이면 복사꽃이 마당을 물들였고 여름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처마 밑을 가득 메웠다. 정숙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향을 피우고 고추와 상추를 뜯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날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엄마, 나야. 민수. 그 목소리는 한층 낮아져 있었다. 예전의 머뭇거림 대신 조심스럽고도 단단한 톤이었다. 엄마, 이번 설에 아이들 데리고 내려가도 될까? 정숙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래? 오네오라. 애들 보고 싶구나. 설날 아침 작은 집 앞에 SUV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민수는 예전보다 살이 빠졌고 어딘가 지친 얼굴이었다. 옆에는 두 딸과 조금 어색한 표정의 예진이 서 있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진의 인사는 짧고 조용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다.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손녀지은은 작은 화단을 보고 말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보던 외할머니 집 같아요. 향냄새도 나고 이상하게 따뜻해요. 그 말에 정숙은 피식 웃었다. 그럼 다음엔 지은이가 직접 꽃도 심어보렴. 식탁 위엔 정숙이 준비한 설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조촐했지만 정갈한 떡국, 나물, 동태전. 민수는 수저를 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 맛, 엄마 밥, 그 맛 그대로네. 정숙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한때 이 아들조차 자신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저 따뜻했다. 식사 후 정숙은 민수를 데리고 작은 재단 앞으로 안내했다. 남편과 딸의 사진 옆에 기태의 조그만 영정도 함께 있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야.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해주는 가족이지. 민수는 묵묵히 절을 올렸다. 절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숙은 묵직한 감정을 삼켰다. 그의 어깨는 어릴 적보다 넓어졌고 이젠 어머니의 삶도 이해할 만큼 자라 있었다. 그날 밤 예진이 조심스레 정숙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예전엔 너무 제가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론 서로 너무 달라서 마주보지 못할 때도 있는 거야. 예진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정숙은 작게 웃었다. 기회는 늘 있는 거란다. 사람이 마음만 열면 며칠 후 서울로 돌아가는 날, 정숙은 작은 보자기를 풀어 손녀들에게 각자 수제떡과 귤, 손으로 짠 스웨터를 안겨주었다. 지은은 말했다. 할머니, 우리 또 올게요. 그때 텃밭에 꽃 심자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꼭 와야 한다. 여긴 항상 너희 집이야. SUV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길을 돌아 나갈 때 정숙은 손을 들어 오래도록 흔들었다. 그녀의 눈가엔 다시 눈물이 맺혔다.
이번엔 아픔이 아닌 따뜻한 위로의 눈물이었다. 에필로그. 한 그루의 나무처럼. 그 후로도 정숙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다. 민수 가족은 해마다 명절이면 꼭 들렀고, 손녀들은 방학마다 정숙의 집에서 며칠씩 지내곤 했다. 그리고 언젠가 정숙이 문득 말했다. 이 집 앞에 감나무 하나 심을까? 민수가 대답했다. 좋아요. 할머니 집 앞 감나무? 우리가 나중에 지킬게요. 그날 이후 작은 감나무 한 그루가 집 앞 마당에 심어졌다. 정숙은 그 나무를 매일 보며 말했다. 누구든 어디에 있든 돌아올 수 있는 집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리고 그 집은 정숙이 마지막으로 지킨 진짜 집이었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세월 속에서 굳건히 뿌리내린 삶의 결실이었다. 정숙은 감나무 앞에 조용히 앉아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느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작은 새들이 처마 밑에서 노래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숨 쉴 수 있구나.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낯선 차량 한 대.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누구지? 자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수십 년 전 얼굴과 닮은 누군가가 내렸다. 그 얼굴은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그리움과 놀라움, 기대가 교차하는 그 찰나, 정숙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문 하나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족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돌아갈 진짜 집은 어디인지 함께 생각해보게 되셨길 바랍니다. 정숙 할머니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이나 경험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파트 2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